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품격 레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정순주 아나운서가 또 건강한 출산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잠시 휴식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도 제 옆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게스트 이명철 해설위원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작부터 엄청난 부담이 지금 떠나지 않았나? 아니 근데 아닙니다. 일단 제가 이명철 해설위원 또 그 믿는 이유가 뭐 어떤 주제를 하시든지 간에 그 관련된 경기 영상이라든가 이런 관찰을 굉장히 세심하게 하고 오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 좀 놀아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저희가 오늘 해야 될 이야기는 이제 지난주에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5라운드 5 매치데이 경기를 마치고 이제 다음 주면은 마지막 매치데이를 남겨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명철 해설위원과 더불어서 여태까지 진행됐던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를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아직도 이제 남아있는 그 정말 중요한 그 결정판들에 대해서 한번 다음 주 예측까지 좀 대충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가 이제 여쭤볼 거는 어떤 리그는 분명히 굉장히 잘했고 어떤 리그는 과거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이 좀 저조한 지금 시즌 스타트를 끊었어요. 그래서 몇 팀이 올라갈지 그것도 굉장히 이른바 아리까리해진 그런 리그도 있는데 당연히 뭐 예측하다시피 전자는 프리미어리그 얘기고 후자는 스페인 라리가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프리미어리그는 역시 뭐 머니파워를 증명하고 있어요. 네, 일단 뭐 정말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 말씀해주신 머니파워는 현대축구에서 그 팀의 퀄리티를 결정짓는 데 있어서 무시 못할 당연히 현실적으로 엄청난 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강세를 보일 만한 환경적인 이유는 충분히 있다고 명백하게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네 팀이죠. 맨체스터 시티, 리버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여기에 첼시까지 네 팀 다 정말 순조롭게 조별리그를 밟았는데 네 팀이 보여준 특징이 프리미어리그가 왜 강할 수밖에 없는지를 증명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거를 세 가지로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는 팀의 속도. 이 속도는 선수의 물리적인 속도 뭐 당연히 해당되겠지만 전환 속도, 공수 전환이나 좌우 전환 속도를 좀 말하고 싶고 두 번째는 역시 선수의 퀄리티입니다. 선수의 퀄리티 혹은 이 유럽 대항전과 리그를 병행할 수 있는 뎁스와 관련된 이 선수의 퀄리티를 얘기하고 싶고 세 번째는 아주 우수한 감독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거거든요. 맨체스터 시티의 경우는 파리 생제르맹하고의 일전이 사실 되게 큰 고비였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파리 생제르맹을 결국 넘어서 조 1위를 일찍 확정지었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파리 생제르맹한테 0대2로 졌는데 저는 그때 경기가 스털링 선수가 가짜 9번으로 나온 것도 좀 잘못된 선택이었고 맨시티 팬분들은 사실 좀 쌓일 만큼 쌓였거든요. 스털링의 가짜 9번에 대해서는. 근데 이때는 분명 공격진들의 부진이 이 패배에 있어서는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생각해요. 이때는 확실히 전문 공격수가 없는 맨시티가 상대가 폭을 좁혀서 박스 안에 밀집해서 수비를 하면 이걸 뚫어내는데 굉장히 어려워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두 번째 맞대결이 이뤄지기까지 이 한두 달 정도의 시간 동안 맨시티가 보완한 부분은 전 포지션, 전 선수들의 가짜 9번 하인 것 같아요. 네. 스털링뿐만이 아니고 근데 저도 해설을 하면서 이제 그 용어를 썼는데 좀 너무 심한 면도 없지 않아 있지는 않은가요? 과하죠. 왜냐하면 네. 사실 이 여러 명의 가짜 9번보다 더 좋은 해결책은 그냥 전문 공격수 한 명 있는 거거든요. 무시무시한 전문 공격수 한두 명 있으면 그게 그렇죠. 더 좋을 수도 있죠. 물론 이제 제수스 선수가 있지만 제수스도 올 시즌에 아예 오른쪽인 포워드로 이 포지션을 바꾼 게 선수 본인의 자신감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도 신의 한 수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가짜 9번화를 뭐 최근 리그에서는 또 마레즈가 뛰기도 했었고 베르나르도 실바가 역시 그 자리를 보기도 했었고 리그 리버풀전은 그릴리시가 보기도 했었고 했는데 지금 이 가짜 9번 혹은 미드필드 뭐 균도안이라든지 데브라이너라든지 아니면 또 미드필드로 나왔을 때 베르나르도 실바라든지 이 선수들이 박스 안으로 뛰어든 움직임이 첫 시즌 초반보다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해요. 이거는 그리고 포든 선수가 또 가짜 9번에서 나름 또 잘 그렇죠. 갖춰준 면도 있죠. 네, 필 포든도 가짜 9번을 계속 봤었으니까 이렇게 여러 선수들이 가짜 9번을 경험하면서 박스 안에 움직이는 어떤 움직임이나 혹은 침투를 가져가는 부분이 좀 더 잘 후련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갈수록 전술적으로 선수들도 움직임을 이해하면서 미드필드들이 과감하게 더 박스 쪽으로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균도안과 같은 선수들 실바와 같은 선수들 아니면 제로톱으로 나왔을 때 포든도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이 조금씩 더 나아지기 시작하면서 영향력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숫자가 많아지니까 전문 공격수가 없어도 어느 정도 박스 안에 숫자를 일정 부분 갖춰 놓아서 이들의 영리한 오프더볼을 바탕으로 공간을 만들고 득점하는 감각이 점점 살아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전문 공격수가 여전히 부재이기 때문에 맨시티는 어느 정도 결점이 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분명 미드필드의 움직임이 좀 더 확실하게 숙련도가 갖춰지고 박스 안의 움직임이 갖춰지면서 전문 공격수가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면서 상대가 박스 안에서도 공간을 허용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 선수들을 너무 의식해서 상대가 폭을 좁혀버리면 여기서 맨시티가 발휘하는 속도가 있습니다. 바로 전환 속도죠. 저는 파리 생제르맹하고의 두 번째 맞대결에서 좌우로 뿌려주는 혹은 좌우를 전환하는 맨시티의 속도가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중원에서 안 그래도 중앙 미드필드가 사실 약점이라 볼 수 있는 파리 생제르맹이 수비 폭을 괜히 좁혀놓았다가 좌우 측면을 대비하는 속도가 매우 느릴 수밖에 없었다. 이걸 공략하는 부분에서는 맨시티의 속도와 또 아까 얘기 드렸던 미드필드들의 과감한 박스한 움직임, 여기에 박스한 움직임이 가능하게 한 부분은 역시 칸셀로와 워커와 같은 풀백들이 뒤를 훌륭하게 받쳐줬기 때문에 그 위쪽의 미드필드들이 탄력을 받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좌우 전환의 속도, 또 미드필드와 공격진이 움직일 때 공간을 활용하는 이것 또한 속도까지 맨시티는 분명 그 키워드에서 파리 생제르맹보다 확실히 더 우위에 있는 팀이다라는 것을 이번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거는 파리 팬분들께 약간 누가 될지 모르지만 역으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파리 생제르맹은 분명히 전술적으로 분명히 어떤 검증된 명장들이 그 팀을 가도 그 전까지 뭔가 이룩했던 그 전술들을 펼쳐 보이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지 않나. 아니 사실 뭐 포체티노 감독이 요즘 뭐 비판도 받지만은 포체티노 감독이 사실 커리어를 봤을 때 전술이 없는 감독 아니거든요. 아니죠. 네. 그리고 그 이전에 또 토마스 투엘 감독 지금 아주 뭐 첼시에서 거의 첼버지라고 불리는 첼시의 아버지처럼 명장으로 또 아주 군림하고 있지 않습니까? 투엘 감독도 뭐 그 파리 이전 커리어 보면은 당연히 전술적 명장으로 올라선 사람이고, 근데 어떤 사람이 가도 파리는 분명히 다채로운 전술을 펼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일단 뭐 예를 들어 공격수를 교체할 수가 있습니까? 더더욱 없어요. 지금 M&M 써야죠. M&M 시스템에서는 뭔가 저는 예를 들어 지금쯤은 누구 하나 빼고 예를 들어 뭐 이카리드 같은 선수 뭐 이카리드가 들어간다고 꼭 득점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뭔가 좀 변화를 줄 수 있지 않나. 사실 뭐 이카르디라든가 디마리아가 있으니까 사실 좀 변화는 줄 수 있는데 그리고 뭐 포진의 변화도 좀 줄 수 있고 그런데 일단 M&M이 딱 바뀌어버리면 여기서 감독이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한정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 어떤 감독이 과연 저 선수들을 여태까지 좀 내용 안 좋다고 예를 들어 뭐 뽑아내고 하면서 전술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인가. 결국 자기가 여태까지 그 열심히 공부했던 전술을 파리 생제르맹에서는 좀 잘 못 쓰게 되지 않나라는 약간 지금 뭐 맨시티 말씀을 하셨지만 맨시티에게 밀린 파리 얘기를 해보면 그런 좀 아쉬움은 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M&M을 자기 전술에 그냥 가둬놓는 감독이 과연 누가 있을까? 게다가 M&M을 썼을 때 결국 이 선수들의 수비 가담을 기대할 수는 없죠. 이 선수들의 어떤 압박이라든지 수비로의 커버를 맡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들의 파괴력을 제한하는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 보면 미드필드 쪽이나 혹은 후방의 부담이 심해진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쪽에 또 많은 어떤 활동량이나 압박 전술을 일정 부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걸 뜻하는데 이런 제약 조건을 가지고 감독이 전술 짜는 게 분명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파리는 확실히 아직은 토너먼트에서 더 많은 레벨, 더 높은 레벨을 어떤 바라보기 위해서는 팀적으로 많은 과정을 밟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리버풀의 경우는 제가 가장 놀란 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죽음의 조에서 5전 전승을 거둘 거라고 과연 누가 예상을 했을까? 리버풀의 어떤 키워드는 일단 당연히 해결사의 존재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살라가 6골, 피르미누 마네가 2골씩 넣으면서 이른바 그 마누라 라인의 건재함은 그대로 보여줬고 여기에 피르미누를 최근에 대신해서 나오는 조타 역시도 좋은 어떤 경기 영향력과 득점력을 보이면서 조타도 당연히 관여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다른 팀과 다르게 해결을 확실히 지어줄 수 있는 존재는 리버풀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무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리고 여기에서 리버풀에게도 속도라는 키워드를 하나 좀 얘기하고 싶은데 이 팀이 짜여진 압박 전술이 그 체계가 굉장히 잘 잡혀 있는 팀이고 리버풀은 항상 어떤 팀을 만나도 이 부분에서 우위를 확실히 가져가는 게 있어요. 세컨볼에 대한 적극성입니다. 압박을 하고 혹은 롱볼을 뿌린 다음에 미드필드들이 바로 전진해서 압박 대응을 갖추고 또 상대보다 한두 발짝 더 일찍 뛰면서 세컨볼을 잡아내기 때문에 높은 위치에서 역습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그 공격의 빈도를 늘리면서 경기를 지배하는 영향력을 끌어올리는 팀이 리버풀이거든요. 이거를 보여준 경기가 아틀레티코전도 그렇고 심지어 로테이션을 가동했던 포르투와의 두 번째 경기에서도 결국 리버풀이 후반전에 경기를 장악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거는 그 미드필드의 적극성을 바탕으로 수비에서 공격으로 혹은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하는 속도가 대단히 빠르기 때문에 나오는 특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속도와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리버풀에 대한 감상은 짧게 말씀드리자면 뭐 지난 시즌에도 그렇고 올 시즌에도 좀 부분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이 부상자가 이제 포지션별로 나오게 되면 그렇죠. 좀 장기전에서는 약간 고생하는 그런 흐름이 와요. 그거는 뭐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단판으로 정말 뭐 유럽의 그 어떤 강호가 와도 자, 이 한 판으로 한번 붙어보자. 그러면은 확실히 지금 말씀하신 속도, 파괴력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팀하고 해도 경쟁력이 저는 분명히 강하다. 네. 리버풀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리버풀의 강세도 좀 있지 않았을까 네, 싶고 네, 네. 그리고 세 번째 팀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인데 리그에서의 행보와는 좀 다르게 봐야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프리미어리그 네 팀이 모두 아주 순조롭게 진출했고 뭐 압도적이었고 뭐 그 말씀에 그리고 명장들이 또 있었다. 그 말씀도 그렇죠. 했었잖아요. 네. 저 그거 들으면서 맨유 팬들은 동의할까? 명장인데 한 분 가셨잖아요. 한 분은 지금. 가셨죠. 네. 네. 그러면 명장이 아닌 거 아닌가? 딱 하나 맨유가 부합하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선수. 사실 선수. 전환 네, 네. 속도도 맨유는 어설픔이 있었고 감독에 있어서는 당연히 명장은 아니었죠. 네, 전환을 한 네. 때는 사실 필요한 게 결국 밸런스인데 압박을 하긴 하지만 공격진 개인의 압박이었기 때문에 늘 간격이 벌어지고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었죠. 근데 선수의 퀄리티로 저는 맨유가 토너먼트에 올라간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 중심에는 역시 호날두가 있었습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지금 5경기 전 경기 득점 중인데 골의 순도가 저는 매우 대단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과연 이 대회를 통틀어서도 이 정도의 순도를 이렇게 연속적으로 넣는 선수가 있을까 싶은 그 챔피언스리그의 사나이 아닙니까? 네, 딱 그 아이콘의 이유를 분명 말해준 것 같아요. 보면 영보이스전 선제골, 물론 이 경기는 졌지만 네. 그리고 두 번째 경기 비아레알전 95분에 2대1을 만드는 골을 넣었고요. 아탈란타전도 81분에 역전을 만드는 3대2 골, 3대1을 만드는 역전골을 넣었고 또 두 번째 아탈란타전도 전반전 추가 시간과 후반전 추가 시간에 골을 넣어서 경기를 2대2 무승부로 끌고 갔죠. 그리고 이 경기도 사실 경기력은 솔샤르 감독 체제에서 매우 좋지 않았고 다섯 번째 경기가 비아레알전인데 78분에 선제골을 넣으면서 이제는 마이클 캐릭 대행에서 이제 경기였는데 사실 이 경기도 이길 만한 경기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역시 우수한 선수가 있음으로써 그때그때 골을 넣어주는 선수의 존재 그리고 골의 순도가 정말 기적에 가까워 보일 정도의 어떤 순도를 자랑하면서 그러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리그와 다르게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좋은 결과를 내지 않았나. 그러니까 호날두의 골을 앞세워서 네. 어거지로든 운으로든 어떻게든 계속 이기긴 했다. 그렇죠.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그리고 역시 이 세 가지에 또 부합하는 팀은 첼시가 되겠죠. 첼시는 그런데 저는 네. 그거 조 편성 됐을 때부터 그 첼시언 있는 데서도 그랬지만 야, 이 조가 제일 쉬워. 그 빅클럽들 입장에서는 1, 2등이 문제일지언정 진출에는 좀 애를 가장 덜 먹을 조가 애초에 그거는 편성이 됐었어요. 네. 그걸 그 덕을 좀 많이 봤다 싶은 그런 조임에는 틀림이 없고 특히 첼시보다도 유벤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인 시즌의 어떤 그 고생하는 걸 미루어 봤을 때는 그 조 아니고 만약에 딴 데 갔으면은 유벤투스는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었다고 봐요. 약간 누적돼 있는 문제가 알레그리가 온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게 지금 좀 드러났다고 보이고 리그에서도 최근에 성적이 매우 좋지가 않은 게 유벤투스의 상황이죠. 첼시의 경우는 역시 좋은 감독이 오면서 전환 속도, 조직력 뭐 이 부분에서 어느 것 하나 나무랄 데가 없는 팀이고 공격진의 결정력 정도의 어떤 무리는 있겠지만 이 탁월한 수비력이 있죠. 티아고 실바, 크리스텐센, 리디거 그리고 요즘엔 유스 출신의 트레보 찰로바 같은 선수들도 매우 잘해주고 있고 실점을 줄이는 대신에 저는 특히 이 부분이 좀 가장 주목할 만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유벤투스하고 첫 번째 경기 때 유벤투스가 뒤에 더리우트, 보누치아 같은 선수들을 바탕으로 첼시의 공격진들을 1대1 대인 수비로 피지컬적으로 완전 막아버렸거든요. 그때는 쿼드라도 수비할 때 윙백으로 내려와서 5백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첼시가 공격진들이 그때 1대1로 묶이다 보니까 아예 볼을 투입해도 지켜지지 않고 슈팅으로 나갈 만한 상황이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두 번째 맞대결에선 첼시가 물론 홈이긴 했지만 4대0 대승을 거뒀잖아요. 그때 투엘 감독이 경기 전에 선수들한테 좀 더 빠르게 상대 진영으로 직선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점을 인지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경기를 보면 이전 1차전 때는 좀 더 뭔가 허리 쪽에서 빌드업을 하고 확실하게 소유가 된 상태에서 윙백을 활용해서 측면 위주로 풀어가려는 시도가 보였는데 문제는 이 과정이 느렸기 때문에 유벤투스의 후방에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죠. 하지만 두 번째 맞대결 때는 일단 롱볼을 뿌린다든지 아니면 바로 다이렉트로 공격진에게 볼을 배달하는 어떤 빠른 템포의 전개를 선택하면서 유벤투스가 압박할 수 있는 타이밍을 아예 주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이런 피드백적인 요소를 보면 속도, 선수 다 가지고 있는 첼시지만 여기에 아주 좋은 감독, 토너먼트에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 번 실수가 나오거나 부족한 점이 나오더라도 이걸 투엘 감독은 요즘 팀을 지휘하고 있는 감독들 중에서 피드백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감독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서 첼시가 역시 강한 자로서의 이유를 증명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첼시 얘기가 나와서인데 잠깐 유벤투스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거든요. 유벤투스는 저는 문제가
세 가지 정도 있다고 크게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이거는 알레그리 감독이 오기 전에도 계속 시즌마다 누적됐던 문제인데 스쿼드 경쟁력이 크게 약화가 됐습니다. 지금 매 시즌 동안 하는 얘기가 있죠. 언제 좌우 풀백 보강할 거냐. 데실리오가 다시 유벤투스 유니폼을 입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는데 물론 데실리오가 우려했던 것보다 좀 나은 모습을 보인 경기력들도 있었지만 그 정도로 유벤투스가 풀백 보강을 매 시즌 미룬 결과 현대축구에 가장 필요한 덕목인 좌우 풀백의 영향력이 너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알렉스 산드루도 알레그리 감독이 와서 조금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한들 그래도 산드루가 예전의 기량을 모두 찾았다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쿼드라도도 스탯을 정말 훌륭하게 쌓지만 그때그때 보여지는 전문 풀백이 아닌 것에 한계는 좀 있다고 보거든요. 게다가 뎁스에 있어서도 백업들의 어떤 상황이 좋다고 보기는 어려운 지금 유벤투스의 상황이 쿼드라도 선수 같은 경우는 연령도 이제는 먹어가고 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저는 사실은 그 피를로 감독도 물론 본인이 잘 못 이끈 점도 있고 뭐 논문은 썼을지언정 실전 현장 경험이 한 번도 없었다는 그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유벤투스가 이른바 에이징 팀이었거든요. 네. 예, 나이가 들어가는 팀인데 그리고 부분 개별 선수들의 컨디션도 별로 안 좋았던 선수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피를로가 딱 지휘봉을 잡고 있었던 셈이에요. 그래서 본인 잘못도 있지만 사실은 팀 자체도 피를로가 잘 이끌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그 이른바 문제들이 있다. 그렇죠. 그게 저는 스쿼드의 경쟁력 약화라고 예, 예, 생각하고요. 그리고 역시 풀백도 풀백이지만 중앙 미드필드진의 문제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유벤투스의 미드필드진이 물론 이번에는 로카텔리 선수가 영입이 되긴 했지만 로카텔리 영입 이외의 나머지 미드필드진이 매우 투박하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미드필드에서의 이선 침투를 바탕으로 활동량이나 박스 안에서의 득점에 보탬이 될 거라 생각했던 램지 선수는 사실상 없는 선수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유벤투스의 허리 쪽 라비오는 기술적이지만 라비오도 쓰기에는 제약이 좀 따르죠. 움직임이나 수비 범위가 넓다고 볼 수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미드필드들의 어떤 영향력도 크게 부족해져 있다. 스쿼드 경쟁력의 약화 여기에 더해서 감독의 경쟁력 알레그리의 영향력도 이전 때보다는 쉬고 와서 더 약해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에는 더 많은 빠른 전환과 좀 더 공격적인 압박을 중요시하는 현대축구의 전술이 잡혀 있는데 알레그리는 그와 너무나도 좀 반대되어지는 감독이기 때문에 스쿼드의 문제, 여기 알레그리의 쉬는 동안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전술 기조 이런 부분들이 유벤투스의 경쟁력을 좀 약화시켰다고 보고요. 한 줄 질문 있어요. 네. 그럼 랑닉 감독도 쉰 거는 틀림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축구계에서 다른 업무들을 했지만 사실 감독적으로는 조금 쉰 건 맞잖아요. 네. 한 줄로 대답해 보세요. 랑닉은 어떨 것 같아요? 독일 축구가 트렌드인 게 다행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축구의 트렌드는 어쨌든 독일 지도자들이 좀 잡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트렌드가 그래도 다행히 독일 지도자들의 그 전술 성향에 맞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랑닉은 분명 그 부분에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대 축구의 전술을 좀 원하는 팬들에게 이질감은 좀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는 스쿼드 경쟁력의 약화, 두 번째는 역시 알레그리 감독의 조금 아쉬운 경쟁력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는 중요할 때 결국 문제를 가려준 호날두의 부재도 유벤투스한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난 시즌에도 사실 이러한 경기력적인 문제는 있었는데 호날두가 항상 팀의 문제점을 가려주는 한 방을 터뜨렸기 때문에 분명 결과적으로는 약간 아쉬웠던 유벤투스의 경기력의 단점들을 메워줄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확실한 해결사의 부재 그리고 호날두가 나간 뒤에 지금 확실한 해결사는 유벤투스에 없습니다. 모라타가 매우 부진하고 팀 내 득점 1위를 보면 디발라와 보누치가 3골씩 사실 매우 저조한 득점력이죠. 보누치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고. 그렇죠. 거기, 예. 그리고 최다 득점자가 3골이라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유벤투스는 매우 경쟁력이 약화되어 있다. 세리에A 연속 우승을 계속 하고 있었고 지난 시즌에 인테리한테 뺏겼지만 올 시즌 4위권 진입도 초반에 어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피를로 감독 때문에 뭐 그 장기 집권이 끝났냐? 저는 꼭 그렇게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콘테, 인테르 정도 그 정도 멤버와 밸런스면 인테르가 할 때가 돼서 한 거 아닌가. 그렇죠. 유벤투스가 뭐 꼭 피를로 때문에 저는 망했냐? 저는 그거는 이전부터 사실은 약간 반대였어요. 비슷한 의견이시라 기분이 좋습니다. 네, 스쿼드의 문제가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항목으로서 자, 스페인 라리가. 네. 정말 지난 한 1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엄청난 위세와 UEFA 랭킹 지수로만 보더라도 엄청난 포인트를 따냈던 리그 아닙니까? 뭐 대회와 뭐 경기를 가리지 않고 자, 라리가가 지금 뭐 레알 마드리드 정도 제외하면은 모두가 지금 어려운 지경이에요. 뭐 저도 사실 라리가에 대해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얘기를 했지만 또 임 의원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거든요. 일단 뭐 팀별로 좀 봐보면
레알 마드리드는 당연히 좀 예외로 둬야겠죠. 적어도 이번 챔피언스리그에서의 레이스는 레알 마드리드는 꽤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아직 1위 확정은 아닙니다. 이제 최종전 인테르전의 결과에 따라서 1, 2위가 가려지겠지만 일단 16강 진출을 확정해 놓은 상태고요. 레알 마드리드는 지금 리그에서도 잘 나가고 있는 이유와 챔피언스리그에서 잘한 부분이 모두 동일한데 벤제마와 비니시우스의 어떤 중요할 때의 득점력 그리고 저는 챔피언스리그의 한정에서는 중요할 때 골을 터뜨려준 이 호드리고 선수의 영향력도 꽤 컸다고 생각해요. 호드리고 선수가 중요할 때 골을 넣어주면서 인테르전 교체 투입 이후에 결승골을 넣었죠. 그게 첫 경기에서의 승리였었고 샤흐타르와 셰리프를 상대로도 1골 1도움을 기록하면서 챔피언스리그에서는 꽤 순도 높은 활약을 호드리고 선수가 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아센쇼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팬분들한테 사라지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좀 우리의 기대치보다는 많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볼을 좀 끈다든지 등의 아쉬움이 있고 문제는 레알 마드리드 이외의 팀들입니다. 바르셀로나, 비아레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여기에 세비야인데 비아레알의 경우는 지금 리그에서도 성적이 매우 좋지 않고 챔피언스리그에서도 결국 이 부진이 챔피언스리그에서만의 부진이라기보다는 팀 전체의 스쿼드적인 한계가 어느 정도는 따라온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경기 주도력은 좋은 팀 아닌가요, 사실은? 비아레알이 그래도 나쁘지 않은 편이죠. 선수들의 패싱력이라든가 뭐 점유를 끌어가는 능력이라든가 그런 건 좋은데 그 라리가 팀들의 챔피언스리그에 비단 진출한 팀들뿐만 아니라 그 유로파 리그의 베티스 뭐 소시에다드까지 다 포괄해서 그리고 라리가 뭐 다른 팀들까지 포괄해서 여전히 기본기적으로나 빌드업적으로나 점유율적으로나 이런 거는 라리가 팀들이 좋아요. 그렇죠. 여전히 그렇게까지 나빠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역시 전방 파괴력이 약하다. 그러니까 비아레알 같은 경우도 세비야도 좀 비슷하지만 잘 주도를 해놓고 많은 찬스를 만드는데 거기서 결국 골을 못 넣고 있다가 축구의 정말 그 교과서적인 공식 여러 번 찾아오고 계속 주도하는데 골을 못 넣으면 결국 언젠가 철퇴를 맞는다. 비아레알은 사실 그 문제가 가장 심각하죠. 가장 단적으로 드러났던 게 역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전이 아니었을까. 넣어야 될 때 넣지 못하고 저는 이게 결국 스쿼드적인 한계에 어느 정도 비아레알은 봉착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제라드 모레노 선수가 부상으로 오랜 기간 빠져 있으니까 또 그것도 좀 크죠. 그렇죠. 그렇다고 단주마 같은 선수한테만 의존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세비야의 경우는 정말 점유는 높지만 이겨야 할 때 이기지 못하는 그 팀의 좀 사례에 가장 걸맞는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세비야는 비아레알보다도 주도와 점유를 더 잘하는 팀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그 통계 사이트를 보니까 이 사이트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었지만 50% 후반대에서 60% 정도 때까지는 점유율이 평균적으로 챔피언스리그에서 세비야가 기록을 했더라고요. 이거는 챔피언스리그 전체 팀들 중에서도 제법 상위권에 속하는 점유율이었는데 문제는 세비야의 행보가 일단 첫 세 경기 3무로 시작했습니다. 이 무승부의 기운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이겨야 될 때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정작 쉽게 실점을 하면서 결국 경기를 좀 어렵게 끌고 갔다는 걸 뜻하고요. 지금 볼프스부르크를 그래도 2대0으로 잡아내면서 세비야가 조금 1승이라도 거두는데 성공하긴 했지만 이 정말 죽음의 조라고 볼 수 있는 조에 갇히면서 결국 지금 세비야도 확률적으로는 조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됐죠. 근데 죽음의 조이기는 해도 전체적인 어떤 선수단 퀄리티로 보면 그래도 여기서 세비야는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이 애초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있기는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찌됐건 지금 마지막 경기를 잘 치러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결국은 세비야는 더더욱 뭐 비아레알보다도 그 이상으로 주도할 때 과연 이걸 넣을 수 있느냐. 그리고 주도하는 상황에서 그 뒷공간에서 세비야 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이없는 또 뒤쪽에서의 실수 그렇죠. 같은 장면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사실은 그 첫 번째 경기 비긴 거는 천운으로 비긴 거예요. 그 수비에서 그 엉성한 실수를 계속했는데 그 짤츠부르크가 계속 페널티를 얻는데 계속 실축을 해줬거든요. 그렇지 않았으면 사실은 첫 번째 경기도 지고 시작했죠. 세비야도 결국은 센터백진의 뎁스가 좀 얇은 부분들 그리고 백업 자원들의 실수가 좀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시즌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애를 먹게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게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조금 드러나지 않았나 이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결국 나머지 팀들, 뭐 비아레알과 세비야는 그래도 어느 정도 스쿼드적으로 다른 유럽 팀들을 경쟁할 때 조금 변수가 있었겠구나. 그리고 결정력에 문제가 있겠구나 싶다고 한다면 바르셀로나와 아틀레티코는 팀의 네임밸류를 생각했을 때도 지금의 성적은 매우 아쉬운 성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결정적으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팀이 역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아닐까. 일단 이 팀은 멤버가 나쁘다고 보기가 어렵죠. 멤버는 좋죠. 네. 오히려 바르셀로나보다도 저는 멤버가 더 좋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올 시즌 바르셀로나는 매우 부침이 있었기 때문에 아틀레티코는 라리가 챔피언의 자격으로 챔피언스리그에 입성을 했지만 현재 성적은 1승 1무 3패고요. 메트로폴리타노에서 밀란에게도 홈에게 패배를 하면서 결국 지금 4위까지 밀려났습니다. 네, 자력으로는 지금 올라갈 수 없고 다른 팀들이 조금 이제 아틀레티코보다 못한 결과를 내줘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말씀드릴 것은 올 시즌부터는 승률 동률일 때의 제도가 좀 바뀌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아틀레티코와 밀란의 그 두 경기를 보면 아틀레티코가
그것도 좀 운이 좋았지만 밀란 원정 갔을 때 그래도 2골을 넣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럼 밀란과 동률되면 아틀레티코가 유리한 거 아니냐? 예전까지는 그랬지만 지금부터는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렇죠. 동률 상대 전적을 따질 때 이제 원정에서의 득점은 따지지 않고 바로 이제 그 다음 단계인 전체 골 득실로 넘어가는데 지금 전체 골 득실에서는 밀란이 좋잖아요. 네, 딱 한 골 차로 밀란이 더 좋죠. 그래서 밀란이 3위, 아틀레티코가 4위. 대단히 좀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됐는데 아틀레티코는 이거는 스쿼드적인 한계라고 볼 수가 없죠. 저는 아틀레티코의 어떤 문제가 결국 시메오네 감독에게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스리를 쓰면서 좀 공격적으로 팀을 운영하려고 하고 요즘도 마찬가지로 중요 경기 때는 4-4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결국 이 팀이 공격을 풀어나가는 방식이 매우 단조로운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백스리를 썼을 때 좌우 윙백, 왼쪽 윙백에 카라스코, 오른쪽 윙백은 당연히 트리피어가 나야 되겠지만 트리피어가 부상이라든지 등의 이유 때문에 마르코스 요렌테가 또 최근에 나오게 되는 어떤 지분이 많은데 일단 윙백들에게 볼을 주는 동안에 롱볼이 나가고 만약 이들에게 볼이 안 나가진다면 전방을 향하게 되는데 윙백에게 볼을 줬을 때 그 다음도 문제입니다. 윙백에게 볼이 가면 투톱에 있는 수아레즈나 그리즈만과 같은 선수들이 윙백을 조력하겠다는 이유로 측면으로 벌어져요. 그 측면으로 벌어지게 되고 그러면 볼이 자연스럽게 윙백과 중앙 자원들의 원투를 바탕으로 측면 쪽에서는 맴돌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측면 쪽으로 깊숙이 전진을 한다 치면 측면에서 다시 중앙으로 줘야 되는데 크로스를 올렸을 때 중앙의 자원이 크로스를 받기에 좋은 구성도 아닐 뿐더러 결국 박스 근처를 너무 벗어나 있는 형태에서 맴돌게 되니까 최종적으로 상대가 너무 알기 쉬운 형태로만 공격이 된다고 생각이 돼요. 요즘은 아틀레티코도 예전에는 아틀레티코가 뭐 점유가 그렇게 높은 팀은 아니었지만 요즘은 라리가에서 경기를 해도 점유는 오히려 가져갈 수 있는데 그렇죠. 윙백들 중심으로 거기서만 주고받고 하다가 결국은 뭐 네. 결정적인 상황을 못 만드는. 그리고 시메오네 감독의 가장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미드필드 활용에 있어서 단조롭다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공격 패턴이 단조롭다. 이거는 뭐 미드필드 활용법에도 사실 문제가 있다는 얘기와 좀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사실 미드필드 쪽에서 지금은 윙백으로 나오고 있지만 마르코스 요렌테는 침투를 시켜주고 오히려 이번에 새로 영입된 데파울과 같은 선수들은 조금 더 팀의 빌드업을 맡겨서 중앙 위주로 경기를 풀어가는 방식을 주문해도 괜찮을 거라고 보거든요. 게다가 뭐 아틀레티코 팬분들한테는 복귀 과정에서 매우 탐탁치 않았던 선수로 여겨지겠지만 그리즈만이 온 것은 전력에 분명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즈만이 분명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좀 본인의 어떤 천부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공격을 풀어주는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미드필드 쪽만 조금 더 빌드업 시에 활용이 되면 충분히 그리즈만까지 거쳐서 측면이 아닌 중앙이나 박스 근처에서도 다채롭게 패턴을 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시메오네 감독의 빌드업을 좀 잡아내는 능력이 분명 최근에 아틀레티코에서 해야 되는 역할과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이 좀 보이고 그러니까 해외 칼럼들을 봐도 비슷한 얘기들을 하는데 네. 지금은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 아틀레티코인데 예전에는 수비를 필살기로 삼고 있었다면 그렇죠. 정말 전성기 때. 그런데 공격을 하기에는 공격의 이 아이디어가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아이디어를 더해줄 수 있는 선수가 또 부상으로 좀 자주 빠지는 것도 문제죠. 조앙 펠릭스 선수가 사실은 공격에 있어서의 네. 이른바 창의성 아이디어가 가장 좋은 선수인데 근데 펠릭스 선수가 설사 들어간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팀으로서의 아이디어는 또 좀 부족해 네.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여기에 이제 해외에서 또 시메오네 감독 뭐 이건 국내 팬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비판하는 요소 중에 하나는 특정 선수들에 대한 좀 편애와 집착이 있지 않냐. 네. 지난번에 그 카디스전에서 얼마 전에 끝난 쿠냐 선수가 또 아주 날아다녔거든요. 그렇죠. 멋진 골도 넣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도 챔피언스리그 정말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서 쿠냐 선수의 그런 부분을 시메오네 감독이 눈으로 확인했다는 거는 아주 좋은 대목인 것 같아요. 근데 쓸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쿠냐를 앙헬 코레아가 사실 한 9월, 10월쯤 접어들 때부터 조금 부진해지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도 쿠냐보다는 코레아를 우선시 쓰면서 그리고 코레아와 그리즈만의 동선이 겹치는데도 불구하고 둘을 투톱으로 내세우는 걸 봤을 때 쿠냐에게 시메오네의 눈에는 무엇이 문제일지 모르겠지만 쿠냐가 아무리 올라와도 왠지 안 쓸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아직까지는 드는 것 같아요. 이 팬들의 이 여러 가지 목소리에 네. 시메오네 감독이 조금 영향을 받고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물론 이제 현장에 있는 지도자분이 당연히 뭐 엄청난 더 전문가겠지만 팬들이 지속적으로 뭐라고 할 때는 그게 일리가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뭐 코레아 선수 말씀해 주셨지만 코레아 선수 근데 또 잘해줄 때도 있었죠. 있었죠. 그래서 시메오네 감독이 약간 뭐 애지중지 할 수 있는 요소도 있기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폼과 관계없이 시메오네 감독이 좀 예전부터 믿어온 선수들을 좀 끝까지 믿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요거를 조금 지금 현재 근데 아틀레티코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멤버 구성은 좋거든요. 네. 그럼 이거를 조금 더 다채롭게 재조합을 시키면은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거기에 시메오네 감독이 오히려 좀 걸림돌이 되는 듯한 인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카디스전을 통해서 저는 조금 교훈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는 해보고 있어요. 수비진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죠. 우리가 아는 아틀레티코의 단단한 수비를 지금 선수단으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거라고 거리가 보거든요. 멀죠. 그러니까 저는 냉정하게 봐서는 펠리페 선수라든가 에르모소 선수는 과거에 초절정기 때 이른바 유럽으로 호령하던 아틀레티코의 수비수들에 비하면 펠리페 선수, 에르모스 선수는 저는 기본적으로는 약간 퀄리티가 그때보다는 좀 떨어진다. 그리고 이제 뭐 전체적으로 좀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오블락 선수도 아주 좋을 때만큼의 네. 폼은 또 아니에요. 통계적으로도 좀 내려온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에르모스도 그렇고 원래 이제 부상이 없을 때 오른쪽 윙백의 트리피어도 그렇고 5백 혹은 백3의 어떤 주전 기용은 어느 정도 시메오네 감독도 공격을 염두에 두고 맞춰놓은 조합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조합에 개개인의 선수들의 특성까지 수비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호세 히메네스는 그래도 부상만 아니라면 나와서 좋은 활약을 해주긴 하지만 히메네스 선수도 은근 뜬금 실수들이 있어요. 잔실수. 그렇기도 하고 여기에 이제 펠리피아 같은 선수들은 예전에 신체 능력을 많이 잃은 데다가 에르모스는 뭐 여전히 왼발을 통한 어떤 롱패스나 크로스는 잘 어울린다 하더라도 수비에 1대1에서 뚫리는 과정들을 좀 많이 봤어요. 에르모스 선수는 그 대인 수비에는 분명히 약점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수비진의 안정감을 보더라도 아틀레티코는 챔피언스리그에서 흔들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나왔던 중요할 때의 퇴장들, 그리즈만의 퇴장, 그리고 펠리피의 퇴장. 그러니까 좀 할만하면 퇴장 나오고 네. 할만하면 수비에서 엉성한 실수 나오고 그리고 아틀레티코 실점하는 장면들을 보면 그 항상 상대 골 넣는 선수와 수비수들이 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좀 느슨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틀레티코는 좀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지금 분위기에는 정말 자칫하다가는 자칫이 아니죠. 현재 확률적으로는 16강에 못 오를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저 유로파도 못 가요. 그렇죠. 4위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위기 상황이라 얘기를 드리고 싶고 바르셀로나는 이제 사비 헤르난데스 감독이 와서 좀 상황은 역시 봐야 되겠지만 이 상황을 타개하기에는 매우 어려울 거라고 좀 보이기는 해요. 일단 워낙 부침이 많았던 팀 사정에서 벤피카전 0대3 패배라든지 이러한 좀 독이 되는 결과들을 여러 차례 맛봤었던 바르셀로나였고 사비 헤르난데스 감독이 와서 남은 조별리그 경기들을 치르겠지만 일단 지난 이 챔피언스리그 벤피카전을 또 보면 두 번째 맞대결을 보면 오른쪽 라인의 파괴력이 아예 스쿼드적으로 좀 문제가 되었던 바르셀로나인데 이번에 사비 헤르난데스 감독이 오고 리그에서 썼던 일리아스와 압데아 같은 선수들도 등록을 챔피언스리그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쓰지 못하는 문제가 있죠. 그거는 좀 아까운 일이죠. 압대 선수는 사실은 제목 이상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비 헤르난데스 감독이 부임하고서 물론 아직은 부임 초기 때문에 이 스케치를 모든 전술의 어떤 체계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왼쪽 위주로 선수들이 빌드업을 하고 오른쪽으로 전환했을 때 오른쪽에서 오른쪽 넓게 빠져있는 선수가 볼을 잡아서 1대1 치는 드리블을 조금 더 시도해보려는 팀의 약속된 움직임은 보였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른쪽 자리에 드리블로 누군가를 상대를 파괴할 수 있는 자원의 부재는 분명히 챔피언스리그에서 바르셀로나에게는 독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이고 이 부분 때문에 사비 헤르난데스 감독이 고민이 있을 건데 하필 마지막 경기 상대가 바이에른 뮌헨이죠. 이거는 지금 바르셀로나 상황에서 매우 좋지 않은 자칫 16강 진출 가능성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바르셀로나 입장에서 16강 가려면 바이에른 뮌헨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바이에른 뮌헨이 물론 16강 뭐 1위 이미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땐 지금 부상이라든지 자가격리에 빠져있는 선수들이 그 바르셀로나전 즈음에는 돌아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선수들이 경기 감각 회복을 위해서는 오히려 이 시기에 이 경기를 뛰는 것이 분데스리가 경기들을 앞두고는 필요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막상 바이에른 뮌헨의 라인업을 봤을 때 키미를 비롯한 주전 선수들이 대거 나올 가능성이 저는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풀 전력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바이에른은 중요한 선수들이 포함된 스쿼드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과연 이제 바르셀로나가 지금 상황에서 극복할 수 있겠느냐.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좀 불안점은 있죠. 그래서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좀 위기에 놓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뭐 스페인 라리가 대충 훑어봤는데 여기서 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다음 주에 있을 그 마지막 매치데이, 마지막 라운드에서 어떤 식으로 이 지금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않은 5팀들이 결론이 날 거냐. 여기서 이명철 해설위원의 과감하고도 아주 식견 높은 한번 찍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찍기. 네. 자, 바르셀로나와 벤피카의 마지막 승부, 요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벤피카는 디나모 키예프를 잡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르셀로나는 바이에른 뮌헨을 잡을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팀은 일단 바이에른 뮌헨 여기에 네. 벤피카가 될 거라고 봐요. 벤피카가 더 유리한 게
저도 뭐 사실인 것 같아요. 벤피카가 이기고 바르셀로나가 바이언과 비긴다 하더라도 결국 승점 동률에서의 승자승은 벤피카가 앞서기 때문에 그래서 벤피카가 2위가 될 수 있는 그림이 확률적으로 더 높지 않을까. 그렇죠. 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아틀레티코는 포르투를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큰 스코어 차로 이기고서 이제 또 리버풀과 밀란의 결과를 좀 봐야 되지만 그렇죠. 요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포르투를 절대 만만히 봐서는 안 될 거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포르투가 그런데 아틀레티코한테 뭐 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박빙이 될 것 같은데 이 지금 경우의 수를 보면 포르투는 일단 승리하면 당연히 진출이고 비길 시에도 AC 밀란이 이기지 못하면 2위 자리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포르투가 아틀레티코를 상대로 저는 비길 수 있는 확률, 분명 질 수 있는 확률보다는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포르투가 무승부 이상의 결과를 아틀레티코에게 만들고 리버풀이 분명 일부 로테이션은 돌리겠지만 클롭 감독의 성향상 주전들을 다 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아무리 산시로라고 해도 밀란이 리버풀을 잡는 부분에서는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저는 그 부분에서 리버풀과 포르투. 포르투 진출인데? 네. 아까는 벤피카 진출. 그렇죠. 지금은 포르투 진출. 포르투갈 팀들이 은근히 또 네.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포르투갈 팀들이 그러면은 스포르팅 이미 진출이잖아요. 아, 그렇죠. 오, 포르투갈 3인방이 다 가는 거예요, 네. 지금? 근데 은근 제주들이 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벤피카의 제주스 감독의 어떤 능력도 믿어보고 싶고 일단 포르투의 경우도 결국 콘세이산 감독이 분명 아틀레티코의 불안한 어떤 밸런스 윙백과 센터백 사이라든지 게다가 아틀레티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선을 다해서 네. 일단 공격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요즘의 아틀레티코는 수비적인 불안함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라인을 올린다고 가정했을 때 보다 더 뒷공간을 내어줄 수가 있는데 이쪽은 뭐 루이스 디아스도 그렇고 타레미아 같은 선수들을 바탕으로 포르투가 빠른 속공을 바탕으로 덤벼들기 매우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포르투가 무승부 이상의 결과를 만들면서 2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유리할 것 같다. 자, 그러면서 포르투갈 삼총사가 네. 16강에서 완성이 되는 그것도 제가 근자에 잘 기억이 안 나는 이벤트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네. 참고로 저는 옐로우에서 승률이 매우 낮습니다. 비아레알 아탈란타. 요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조에서는 분명 직접적인 맞대결에서 아탈란타가 대진상으로는 분명 유리함은 있지만 비아레알이 승점상의 우위를 바탕으로 비기는 것 이상의 결과를 노리고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아탈란타가 가지고 있는 수비의 리스크를 생각했을 때 아탈란타가 공격적으로 덤벼들어서 일찍 선제골을 넣는다 해도 비아레알 역시도 충분히 아탈란타를 상대로 한 골 정도는 넣는 레이스를 펼치지 않을까. 둘이 비길 것 같고요. 그래서 비아레알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혹시 모르겠어요. 요 경기쯤에는 제라드 모레노가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네, 저도 그 부분 때문에 부상일지 아닐지는 확실하게 얘기는 못 하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부상이 지금 오래됐잖아요. 네. 지금 슬슬 아마 요 경기 정도쯤은 저희는 지금 뭐 주중 주말 경기도 지금 안 보고 네.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음 주중 아닙니까? 요 정도면은 나올지도 모르고 그렇게 된다면 아마 비아레알의 전방은 분명히 좀 힘을 더 받기는 할 거다. 어쨌든 그런 비아레알이 궁극적인 생존자가 될 것 같다. 네. 자, 그리고 정말로 복잡한 점. 그 세비야, 릴, 짤츠부르크, 볼프스부르크. 여기는 어떨 것 같아요? 여기는 너무 경우의 수가 많아서 이렇게 보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릴과 볼프스부르크가 만나는데 만약에 릴이 패하고 볼프스부르크가 승리해서 릴과 볼프스부르크의 승점이 8점으로 같아집니다. 네. 여기에 자이츠부르크와 세비야가 경기를 하는데 둘이 비겨요. 그러면 자이츠부르크가 지금 7점인데 1점을 더 따는 거니까 자이츠부르크도 8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 팀 간 승점이 8점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럴 그러면 시에는 이제 세 팀 표를 그려야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그 표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 전제는 이제 볼프스부르크한테 릴이 진다는 걸 전제로 해야만 성립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세비야는 이미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예, 승점이 7점으로 밀려납니다. 그래서 이 세 팀 간의 이 승자승 걸어봤을 때 볼프스부르크가 2승 1무 1패로 7점으로 가장 올라가고요. 거기서는 좋네, 볼프스부르크가. 왜냐하면 마지막 경기에서 릴을 이겨야만 나오는 이 경우의 수기 때문에 이겼다고 일단 보는 거니까 네, 지금. 이기지 않으면 이 승자승을 볼 일이 없죠. 자이츠부르크가 이렇게 되면 2승 2패로 6점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순위상으로 1위인 릴이 1승 1무 2패로 가장 낮은 승자승 전적을 가지게 돼요. 이 미니 이 테이블은 네. 세비야가 제거된 테이블이기 때문에 릴은 여기서 제일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릴은 세비야랑 따지면 그때는 유리할 수 있는데 세비야를 제외하고 따지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불리해집니다. 그렇죠. 예, 예. 반대로 볼프스부르크는 세비야한테 일격을 당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세비야를 빼놓고 봤을 때는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릴이 챔피언스리그에서 선전하고 있지만 리그왕에서는 분명 불안한 전력을 가지고 있고 볼프스부르크 원정을 갔을 때는 어느 정도 공략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이츠부르크와 세비야의 경기는
이번에는 잘츠부르크의 홈인데 이상하리만치 세비야의 이번 챔피언스리그 무승부의 기운이 한 번쯤 또 감돌 때가 됐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세 팀 간 승자승에서 유리함을 가져갈 수 있는 볼프스부르크와 잘츠부르크가 확률상으로는 마찬가지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을 높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볼프스부르크 1위, 잘츠부르크 2위. 아, 볼프스부르크가 마지막에 1위가 돼요? 네,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 비겨야 사실 세 팀 간 승자승이 나오고 네. 뭐 잘츠부르크가 이긴다고 쳤을 때는 또 경우의 수는 달라질 수도 있고요. 이게 제일 재밌다. 네. 여태까지 한 것 중에. 여기 네 팀이 결국 다 너무 비등비등하기 때문에 1등이 1등이 아니고 근데 지금 반대로 네. 릴하고 세비야가 손잡고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런 경우일 수도 그러니까 있죠. 세비야가 짤츠부르크 이기고 네. 릴이 볼프스부르크 뭐 비기거나 이기면 그러면 네. 되죠. 그렇게 되면 충분히 또 릴과 세비야가 같이 손잡고 올라갈 수 있죠. 좀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원투펀치 레드는 고품격의 이명철 위원을 모시고 역시 또 믿을 수 있는 해설을 잘 들은 것 같습니다. 정순주 아나운서가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에도 또 제가 또 모실 거예요. 네. 여기서 막간 예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11시 첼지언과 함께하는 원투펀치 블루 시간이 또 돌아옵니다. 이 첼지언 위원을 엄청나게 그 골치 아픈 질문들로 마구마구 괴롭혀 주시기를 저는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저희 또 이 방송 보면서 왜 랄프 랑닉 얘기 안 해줘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랄프 랑닉에 관한 정말로 시시콜콜한 질문까지 모두 첼지언의 음에서 다 풀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고품격 레드는 이것으로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